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더 이상 나 고생시키지 말고 조용히 가줘.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인공호흡기의 전원을 껐습니다. 영수의 가슴이 오르내리던 것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몇 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흡기가 꺼졌는데도 영수가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그때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새벽 5시를 알리는 알람이 울리자 김영수는 습관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5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루는 언제나 이 시간부터 시작되었죠. 침대 옆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 이정희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일어나 운동복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영수의 모습은 여전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켜온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운동 덕분에 같은 또래들보다 훨씬 건강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죠. 성실함이 몸에 밴 사업가답게 하루도 빠뜨리지 않는 새벽 조깅은 그의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아파트를 나선 영수는 단지 내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아직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고요함 속에서 그는 하루를 시작하는 평온함을 느꼈죠. 30년 전 작은 사업체를 시작할 때의 그 간절함과 열정이 지금도 그의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지. 영수는 조깅을 하며 지나온 세월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상가 건물 2채를 소유하고 있고 예금과 부동산을 합쳐 수십억 원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도 없이 사업에만 매달렸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경제적 어려움 없는 삶을 제공할 수 있었고 아들 상호도 좋은 대학을 나와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영수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1시간의 조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 정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55세의 정희는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화장품과 꾸준한 관리로 동년배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그녀였지만 최근 들어 뭔가 다른 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아, 고생하셨어요. 샤워하고 아침 드세요. 정희의 대답은 예의 바르고 정중했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일상의 대화였죠. 하지만 영수는 최근 정희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어딘지 모르게 건조하고 기계적인 느낌이었거든요. 샤워를 마친 영수가 식탁에 앉자 정희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내놓았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까지 영수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내조의 여왕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시나요? 아, 압구정에 있는 상가 건물 점검하러 가야 해요. 새로 입주한 테넌트들 인사도 드리고 해야죠. 오후에는 세무사 만나서 내년 사업 계획도 논의하기로 했고요. 영수는 언제나 그랬듯이 자신의 하루 일정을 정희에게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남편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정희는 그런 영수의 말을 들으면서도 시선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영수가 아침을 먹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3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수는 정말 모범적인 남편이었죠.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으며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정희에게는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예측 가능하고 너무나 변화없는 영수의 모습이 최근 들어 그녀에게는 답답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돈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 정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시절 품었던 꿈들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려 했지만 이미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가물가물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삶이 자신이 원했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었죠. 영수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정희는 거실에 앉아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 사진부터 시작해서 아들 상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 그리고 최근 찍은 가족 여행 사진까지 모든 사진 속에서 그들은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그 사진들이 마치 연출된 연극의 한 장면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진짜 행복이 아니라 형식적인 행복, 의무적인 행복처럼 보였거든요. 여보, 출근할게요. 저녁에 봐요. 영수가 넥타이를 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녁에 상호도 올 예정이니까 일찍 들어와요. 알겠어요. 아들도 오나요? 그럼 더 일찍 끝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의 얼굴에는 아들을 만날 생각에 기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31살이 된 상호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었거든요. 영수가 나간 후 정희는 혼자 남겨진 집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넓은 집, 비싼 가구들, 그리고 풍족한 생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정희의 마음속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사람만 없으면 정희는 위험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영수가 없다면 이 모든 재산을 자신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만약 이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 그 순간 정희의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어두운 계획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출근한 지 1시간 후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프리미엄 헬스장이었죠. 6개월 전부터 다니기 시작한 이곳은 강남의 유명한 피트니스 센터 못지않은 시설을 자랑했습니다. 정희가 헬스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음악 소리와 운동기구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아직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아서 조용하고 쾌적한 분위기였죠. 정희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러닝머신 앞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뒤에서 들려오는 남성의 목소리에 정희는 몸을 돌렸습니다. 최민석이었습니다. 45세의 민석은 이 헬스장의 전직 트레이너로 일했던 남자였죠. 키 180cm의 탄탄한 체격에 조각 같은 얼굴, 그리고 여성들의 시선을 끄는 매력적인 미소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민석은 3년 전까지 이곳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일했지만 회원들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두게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헬스장을 출입하며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의 진짜 직업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돈 많은 기혼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일종의 지골로 같은 존재였거든요. 아, 민석 씨. 안녕하세요. 정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석과의 만남은 3개월 전 정희가 러닝머신에서 발목을 삐끗했을 때 시작되었죠. 그때 민석이 재빠르게 도와준 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오늘 운동 끝나고 시간 되세요? 새로 생긴 호텔 라운지가 있는데 분위기가 끝내주거든요. 민석의 제안에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난 한 달간 둘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은밀하고 자극적인 만남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너무 늦으면 안 돼요. 걱정 마세요, 아줌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석이 정희를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은 일종의 애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나빴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호칭이 친밀감을 주는 것 같아서 좋았죠. 운동을 마친 후 둘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5성급 호텔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완벽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곳이었죠. 민석은 이런 곳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아줌마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민석이 와인 잔을 들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돈도 이렇게 많으시고 아직 젊고 아름다우신데 왜 집에만 갇혀서 사세요? 인생은 한 번뿐인데 말이에요. 민석의 말에 정희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자신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줌마, 이제 돈도 즐거움도 다 가져야죠. 남편 돈인데 왜 못 써요? 민석의 직설적인 말에 정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죠. 그 돈들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었고 정희도 당연히 사용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줌마가 얼마나 희생하셨어요?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본인 인생은 포기하고 이제는 정희 씨를 위한 시간이에요. 민석은 정희의 마음을 정확히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기혼 여성들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정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몰래 계좌에서 돈을 빼내어 민석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명품 쇼핑을 하며 때로는 당일치기 여행도 떠났습니다. 아줌마, 다음 주에 제주도 가는 건 어때요? 좋은 리조트 알아두거든요. 민석의 제안에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1박 2일 여행은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거든요. 남편이 알면 어떡하죠?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하면 되잖아요. 아줌마 친구들 중에 한 명쯤은 입 맞춰줄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 정희는 민석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고급 리조트에서 보낸 이틀은 정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을 계속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활비 명목으로 조금씩 빼내는 정도였지만 앞으로는 더 큰 액수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민석아, 우리 해외여행도 가보자. 좋죠. 어디로 갈까요? 유럽? 아니면 동남아? 유럽이 좋을 것 같아. 파리, 로마.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 많아. 하지만 해외여행을 가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영수가 계좌 관리를 꼼꼼히 한다는 것이었죠. 정희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영수의 통장과 카드를 몰래 사용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영수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영수는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어서 자세한 돈의 움직임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민석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정희의 마음속에는 더 위험한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영수가 없다면? 만약 이 모든 재산을 자신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아줌마, 남편분이 너무 건강하시네요. 부러워요. 어느 날 민석이 농담처럼 던진 말이 정희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아니, 그냥 아줌마가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요.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석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끔찍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면 심한 졸음이 온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만약 영수가 운전 중에 졸음이 온다면? 만약 그것이 사고로 이어진다면? 정희는 약국에서 수면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침 영수의 된장찌개에 그 약을 몰래 섞어 넣었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고마워요. 오늘은 일정이 많아서 일찍 나가야 해요. 영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집을 나선 후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영수가 집을 나선 지 1시간 후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에게서 온 문자였죠. 아줌마, 오늘 계획대로 진행된 거예요? 정희는 손이 떨리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이제 기다려야겠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혹시 약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은 건 아닐까? 아니면 영수가 눈치를 챈 건 아닐까? 오후 2시쯤 정희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낯선 번호였죠. 여보세요? 혹시 김영수 씨 보호자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환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현재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정희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계획은 계획일 뿐이었는데 정말로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자세한 것은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끊은 정희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죄책감보다는 묘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가 다가왔죠. 보호자이신가요? 네, 아내입니다. 남편 상태가 어떤가요? 환자분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심한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정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실망감이 엇갈렸죠. 언제쯤 의식을 회복할까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는 중환자실로 이송된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수많은 의료기기에 연결된 영수의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죠. 병원 복도에서 민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응, 생각보다 심각해.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의식불명이래. 언제 깰지 모르겠다고. 민석의 눈에는 실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표정을 지으며 정희의 어깨를 감쌌죠. 힘내요, 아줌마.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운명이에요. 운명이라고? 네, 이제 아줌마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민석의 말에 정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죠. 다음 날부터 정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슬픔에 잠긴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지만 영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죠. 여보, 편히 쉬어요. 나 혼자라도 잘 살아볼게요. 정희는 의식불명 상태인 영수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민석뿐이었죠. 정희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이 상태로 계속 있다면
언젠가는 호흡기를 떼야 할 날이 올 것이었죠.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남은 재산을 천천히 정리해 나가면 되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언제쯤 깰까요? 정희는 매일 의사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뇌 손상이 생각보다 심해서요. 최악의 경우 식물인간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희는 겉으로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비 명목으로 정희는 영수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일부만 병원비로 쓰고 나머지는 민석과 함께 사용했죠. 아줌마, 이제 해외여행 갈 수 있겠네요. 아직은 안 돼. 너무 눈에 띄면 이상하잖아. 그럼 조용히 국내에서 즐기죠. 좋은 펜션 알아두거든요. 민석과 정희는 영수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동안에도 은밀한 만남을 계속했습니다. 정희에게는 이런 이중생활이 오히려 스릴 넘치게 느껴졌죠. 한 달이 지났지만 영수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점점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죠.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의사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정희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상호가 병원에 왔습니다. 31살의 상호는 아버지의 상태를 보며 눈물을 흘렸죠. 엄마, 아버지가 언제 깨실까요? 의사 선생님도 모르겠다고 하시네. 기다려 볼 수밖에. 정희는 아들 앞에서도 완벽한 연기를 해냈습니다. 하지만 상호의 예리한 눈빛은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있었죠. 엄마, 병원비는 얼마나 나와요? 많이 나오지. 하루에 몇십만 원씩 나가고 있어. 통장 정리는 엄마가 하고 계시는 거죠? 상호의 질문에 정희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하지만 상호는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꼼꼼한 아버지가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한 것도 이상했고 엄마의 표정에서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엄마, 아버지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왜 그런 걸 알고 싶어 하니? 이미 지난 일인데. 그래도 궁금해서요. 아버지가 평소에 그렇게 운전 실수를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정희는 아들의 질문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뭔가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생각이 많구나. 사고라는 게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하지만 상호는 쉽게 납득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죠. 그날 밤 정희는 민석과 만나 상호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줌마, 아들이 뭔가 의심하는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 어떡하지? 일단 조심해야겠어요.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민석도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희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영수의 사고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의료진들은 점점 더 비관적인 소견을 내놓기 시작했고 정희는 그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 시작했죠. 병원에서 돌아온 정희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의사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해. 정말요? 그럼 이제. 응,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 정희와 민석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영수의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사의 말에 완전히 안심한 것이죠. 아줌마, 이제 가족들한테 호흡기 이야기를 꺼내봐야 할 때 같아요. 그래야겠어. 너무 오래 끌면 병원비만 더 나갈 뿐이야. 정희는 가족들을 설득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들 상호를 먼저 만나기로 했죠. 다음 날 오후 정희는 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호야, 시간 될 때 한번 와봐.
아버지 일로 이야기할 게 있어. 네, 엄마.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상우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희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아버지 상태가 어떠세요? 그게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시더라. 정희의 말에 상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계속 이 상태로 있어야 하는 건가요? 지금은 인공호흡기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야. 하지만 이게 과연 아버지를 위한 일인지 모르겠어.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평소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지? 의미 없는 연명 치료는 받고 싶지 않다고 하셨잖아. 상호는 실제로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도 정말 힘들어. 하지만 아버지를 위해서는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상호는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죠. 엄마 뜻에 따르겠어요. 상호도 결국 어머니의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다른 가족들과도 만나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수의 형님 부부, 정희의 언니 부부 모두 정희의 의견에 동의했죠. 형수님이 가장 힘드실 텐데 형수님이 결정하세요. 정희야,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모든 가족들이 정희를 지지했습니다. 정희의 연기력이 완벽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호는 여전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예전과 달라진 것이 신경 쓰였거든요. 엄마, 요즘 어디 자주 나가시는 것 같은데. 답답해서 가끔 산책하는 거야.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더라. 그런데 화장품도 새로 사시고 옷도 예쁜 걸로. 상호의 지적에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니? 엄마도 사람인데. 아버지가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더 그런 거야. 스트레스 받으니까 좀 꾸미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지. 정희는 화를 내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상호의 의심은 더욱 커졌죠. 그날 밤 상호는 집안을 둘러보다가 아버지의 서재에서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이게 뭐지? 사고 후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들이었죠. 더구나 고급 호텔, 레스토랑, 백화점에서의 카드 사용 내역들이 보였습니다. 엄마가 이런 곳들을 다녔다고? 상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의식불명 상태인 동안 어머니가 이런 곳들을 다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상호는 어머니를 미행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후에 정희가 집을 나서자 상호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죠. 정희는 시내의 고급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낯선 남자와 만나는 모습을 상호는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지? 민석과 정희가 나누는 친밀한 대화와 스킨십을 보며 상호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정희가 민석에게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었죠. 엄마가 아버지 돈으로. 상호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정희는 마침내 결정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늦은 시간에 병원에 혼자 들어간 정희는 영수가 있는 중환자실로 향했죠.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더 이상 고생하지 마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인공호흡기의 전원을 껐습니다. 영수의 가슴이 오르내리던 것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몇 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흡기가 꺼졌는데도 영수가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그때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 그냥 남편 상태를 보려고요.
아, 그런데 이상해요. 호흡기가 꺼져 있네요. 기계 고장인가? 간병인이 재빨리 호흡기를 다시 켰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이미 스스로 숨을 쉬고 있었죠. 의사 선생님을 불러야겠어요. 곧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네요. 환자분이 자발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도 돌아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때 영수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죠. 정희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영수의 눈이 떠지는 순간 병실 안의 모든 것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의사와 간병인은 기적 같은 회복에 놀라고 있었고 정희는 공포에 질린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환자분, 들리세요? 의사가 영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영수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분명히 의식이 돌아온 것이었죠. 병원이에요.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2달간 의식불명이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정희에게 머물렀죠. 당신. 영수가 정희를 바라보며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말을 잇기 어려워했습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깨어나서 다행이야. 정희는 연기를 하며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그 손길을 자연스럽게 피했죠. 지금은 환자분이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재활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는 정희에게 당분간 영수를 조용히 쉬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병원 복도로 나온 정희는 급히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영수가 깨어났어. 전화기 너머로 민석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하더니 의식까지 돌아왔어. 아줌마, 일단 침착하세요. 영수 씨가 기억을 하는지 확인해 봐야 해요. 민석의 말에 정희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영수가 사고 당일의 일들을 기억한다면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상호에게 아버지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아버지가 깨어나셨다고요? 상호는 기쁨에 겨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정희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했죠. 병실에서 상호는 아버지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기억나세요? 상호, 너 많이 컸구나. 영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의식은 완전히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 기억나세요? 상호의 질문에 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날 아침에 집에서 나온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영수는 사고 당시의 기억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영수의 상태는 점점 좋아졌고 기억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이상했어. 영수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이상했어요, 여보?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된장찌개 맛이 좀 이상했거든. 평소와 달랐어. 정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랬나? 내가 간을 잘못 맞췄나 보네. 그리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졸음이 왔어.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영수는 점점 더 구체적인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상호는 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은 후 더욱 적극적으로 어머니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통장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의심스러운 점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엄마, 이게 뭐예요? 어느 날 상우가 통장을 들고
정희 앞에 나타났습니다. 뭐가? 아버지 사고 후에 이상한 곳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병원비로 설명할 수 없는 금액들이요. 정희는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게 다 병원비야. 중환자실비, 검사비, 약값까지 하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하지만 여기 보세요. 호텔, 레스토랑, 백화점. 이런 곳에서 쓴 돈들도 있잖아요. 상호의 추궁에 정희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건 친구들과 만날 때 쓴 거야. 스트레스 받아서. 엄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혹시 다른 분과 만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상호의 직접적인 질문에 정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너 지금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상호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뭔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상호는 아버지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혼자 있을 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니? 엄마에 대한 건데. 좀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상호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발견한 사실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낯선 남자와의 만남까지. 영수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정말이니? 네, 아버지.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영수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의심이 서서히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상호야, 우리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네, 아버지. 부자는 은밀히 정희와 민석의 관계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호는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어머니의 행적을 조사했죠. 며칠 후 상호는 충격적인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정희와 민석이 함께 있는 사진들, 호텔 출입 기록, 그리고 대화 내용까지 녹음된 파일들이었죠. 아버지, 이걸 보세요. 상호가 가져온 증거들을 본 영수는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내가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영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증거를 더 모아야겠다. 법정에서 통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을. 영수는 아직 자신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정희가 자신을 무력한 상태로 여기고 있는 동안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로 한 것이죠. 상호야, 엄마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라. 우리가 준비가 다 끝날 때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영수는 병실에서 회복하는 척하면서 변호사와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모든 부정행각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한편 정의는 영수가 점점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자신의 비밀이 들통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영수가 의식을 되찾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재활치료에 열심히 참여하며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정의와 민석에 대한 복수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죠. 아버지, 이거 보세요. 상호가 병실로 들어와 새로운 증거 자료를 건넸습니다. 사립탐정이 촬영한 정의와 민석의 데이트 사진들이었죠. 이 자식들이. 영수는 사진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자신이 의식불명 상태일 때 정희가 민석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상호가 꺼낸 것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정희와 민석의 대화 내용이 담긴 것이죠. 들어보세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대화 내용은 영수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석아, 영수가 깨어나서 걱정이야. 괜찮아요, 아줌마. 영수 씨가 뭘 기억하겠어요. 그때 일은 우리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도 불안해. 혹시 들킬까봐. 설마 아줌마가 수면제 탄 거 알겠어요? 완전 범죄였다고요. 영수는 녹음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교통사고가 우연이 아니라 정의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거든요. 저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구나. 영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영수는 냉정함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완벽한 복수를 위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상호야, 우리 변호사를 만나보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봐야겠어. 며칠 후 영수와 상호는 유명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들로는 분류는 입증할 수 있지만 살인 미수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수면제를 탄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약물 검사를 했어야 하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직접적인 자백이나 추가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면제 구입 기록이나 더 구체적인 대화 녹음 같은 것들 말이죠. 영수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더욱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정희는 영수의 회복 속도에 점점 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우가 자주 병원에 와서 아버지와 긴 시간 대화하는 모습이 신경 쓰였죠. 민서가 요즘 상황이 이상해. 정희가 민석과 만난 자리에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해요? 상우가 계속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봐. 그리고 영수도 예전과 달라진 것 같고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수 씨는 아직 회복 중이라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민석은 정의를 달래려고 했지만 사실 그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줌마,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요. 당분간은 만나는 횟수를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나 혼자서는 못 견뎌. 정희는 민석에게 매달렸습니다. 이미 그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 정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상호에게서 온 전화였죠. 엄마, 지금 어디세요? 왜? 집에 있는데. 거짓말 마세요. 집에 없잖아요. 상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잠깐 마트에 갔어. 마트요? 그럼 지금 당장 와보세요. 아버지가 엄마를 찾고 계셔요. 전화를 끄는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민서가, 나 가봐야겠어. 조심해요, 아줌마. 집으로 돌아온 정희를 상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어디 계셨어요? 마트 갔다고 했잖아. 왜 자꾸 그래? 마트에 간다면서 왜 장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상호의 추궁에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많이 의심하고 계세요. 엄마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고. 무슨 소리야? 그런 말하면 안 돼. 정희는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엄마가 결백하다는 걸. 뭘 어떻게 증명해? 통장 거래 내역 설명해 주세요. 왜 이상한 곳에서 돈을 썼는지. 상호는 아버지와 함께 준비해온 질문들을 차례대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뭐예요? 상호가 꺼낸 것은 정희와 민석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변했죠. 이건 어디서? 엄마가 하시는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도 다 알고 계시고요. 정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이제 늦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변호사와 상담까지 끝내셨거든요. 상호의 말에 정희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를 용서하실 생각이 없어요. 특히 수면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뭐라고? 엄마가 아버지 아침밥에 수면제를 탔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정희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비밀이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왜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는지 아세요?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예요. 엄마와 그 남자가 법정에서 제대로 심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증거를 다 모으고 계시거든요. 상호의 말에 정희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영수를 얕잡아 본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그 믿음을 배신했다고.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저지른 일의 크기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돈과 쾌락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린 것이었죠. 모든 진실이 드러난 지 일주일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영수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정희와 민석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죠. 혼인 파탄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소송, 그리고 살인미수 고발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김영수 대 이정희, 최민석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화제가 되었기 때문이죠. 부유한 사업가의 아내가 불륜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영수는 휠체어에 앉은 채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강렬했죠. 반면 피고인석에 앉은 정희와 민석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원고 측 증인 출석을 명합니다. 먼저 상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것을 목격했습니까? 어머니 이정희가 피고 최민석과 불륜 관계를 맺으며 아버지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상호는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동안 어머니는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인출하여 최민석과 함께 고급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를 사립 탐정을 통해 확인했고 증거 사진과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판사는 상호가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정희와 민석이 함께 있는 사진들, 호텔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죠. 다음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립탐정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고들의 행적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추적했습니까? 약 한 달간 추적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두 피고는 거의 매일 만났고 고급 장소에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대화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피고 이정희가 영수가 깨어나서 걱정이라고 말하자 피고 최민석이 수면제 탄 거 알겠냐? 완전 범죄였다고 대답하는 것을 녹음했습니다. 법정은 순간 술렁거렸습니다. 살인미수를 직접적으로 시인하는 대화였기 때문이죠. 녹음 파일을 재생하겠습니다. 법정의 정희와 민석의 대화 내용이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아, 영수가 깨어나서 걱정이야. 괜찮아요, 아줌마. 영수 씨가 뭘 기억하겠어요. 그때 일은 우리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도 불안해. 혹시 들킬까봐. 설마 아줌마가 수면제 탄 거 알겠어요? 완전 범죄였다고요. 녹음이 끝나자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희는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고개를 숙였고 민석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죠. 피고 이정희, 방금 들은 녹음 내용에 대해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질문에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농담이었어요. 정말로 수면제를 탄 건 아니에요. 농담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이 약국 영수증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검사가 증거물을 제시했습니다. 정희가 사고 며칠 전에 수면제를 구입한 영수증이었죠. 저는 잠이 안 와서 샀어요. 하지만 평소에 불면증이 없으셨다고 가족들이 증언했는데요. 정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수가 직접 증언대에 섰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힘겹게 걸어가는 그의 모습에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죠. 원고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33년간 아내를 믿고 살았습니다. 그녀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일했고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는 생활을 제공했습니다. 영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동안 아내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저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영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심한 졸음이 왔습니다. 평생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신을 잃었고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만약 트럭 운전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영수의 증언에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배신한 것은 아내가 제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기를 바랐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인공호흡기를 끄려고까지 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끄려고 했다고요? 네, 간병인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혼자 병실에 들어와서 호흡기를 껐다가 간병인이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병원 간병인이 증인으로 출석해 그날 밤의 상황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피고 이정희가 밤늦게 병실에 들어와서 인공호흡기를 껐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꺼져 있었고 환자분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피고의 표정은 어땠습니까? 당황한 것 같기도 했지만 뭔가 의도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증언과 증거가 제시된 후 마침내 피고들의 최후 진술 시간이 왔습니다. 민석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짧았습니다. 이제 정희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당신을 배신하고 가족을 배신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영수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제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33년간 저를 믿어준 남편을 이렇게 배신한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모든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이정희는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피고 최민석은 공동정범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 5억 원을 연대하여 배상하라. 정희와 민석은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희와 민석이 교도소로 이송된 후 영수의 삶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죠. 법정에서의 승리는 그에게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와 허무함도 남겼습니다. 영수는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건강을 회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서 벗어나 지팡이의 도움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일상생활도 대부분 혼자서 할 수 있게 되었죠. 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상우가 아버지의 집을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재판 이후 부자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죠. 많이 좋아졌어. 이제 사업도 다시 시작해 볼 생각이야. 정말요? 몸은 괜찮으실까요? 걱정 마라. 예전처럼 무리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완전히 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영수는 의연한 모습을 보였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33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잃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큰 충격이었거든요. 어느 날 영수는 변호사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영수 씨,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으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많이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말씀인가요? 배우자의 배신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요. 영수 씨의 사례가 희망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변호사의 말에 영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상담이나 법적 지원 같은 것 말입니다. 영수는 그 제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좋은 생각이네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몇 주 후 영수는 가족 신뢰 회복센터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배우자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법적 지원과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곳이었죠. 센터 개소식 날 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영수가 마이크 앞에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며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진실이 밝혀져 정의를 되찾을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청중들은 영수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깨진다면 가족이라는 이름도 의미가 없어지죠. 영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혼자서 고통받지 않도록 이 센터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수의 진심 어린 연설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센터 운영이 시작되자 매일 많은 상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영수는 직접 상담에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죠. 선생님, 저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일단 확실한 증거를 모으세요. 감정에 휩쓸려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정신 건강을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신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거든요. 센터 활동을 통해 영수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교도소에 있는 정희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사라지고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수감자 이정이 면회 왔습니다. 간수의 부름에 정희는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상우가 기다리고 있었죠. 상우야. 정희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미안해, 상우야. 정말 미안해. 정희는 아들 앞에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엄마. 나도 알아. 하지만 여기서라도 반성하며 살아갈게. 상우는 복잡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좋은 일 하시고 계세요. 센터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렇구나. 정희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상호야, 아버지께 전해줘. 정말 죄송하다고. 그리고 건강하게 잘 사시라고. 면회를 마치고 독방으로 돌아온 정희는 창살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지나온 날들을 후회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영수의 센터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다루어졌고 비슷한 센터들이 전국 각지에 생겨나기 시작했죠. 아버지, 대단하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계시다니. 상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한 배신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야. 영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상호야, 나는 이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 어떤 건가요? 돈도 중요하고 안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진실하게 사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거야. 그것이 나를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진짜 승리라고 생각해.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센터에서 마지막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죠. 비록 혼자였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진실을 되찾았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았기 때문이었죠. 멀리 교도소에서는 정희가 창살 너머로 같은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는 것은 후회와 절망뿐이었죠. 욕심이 가져다 준 결말은 이처럼 극명했습니다. 진실하게 산 자는 새로운 희망을 얻었고 욕심에 눈먼 자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 영수가 늘 하던 말처럼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영수의 새로운 삶은 그 진실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한마디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